그 아실의 유승균 PD입니다. 만약 요즘 한국에 국정 공백이 없어 보인다면 그건 새 정부 사람들이 엄청난 중노동에 시달리고 있다는 뜻일 겁니다. 이 분주한 와중에 아직 직을 유지 중인 전 정권 인사라면 무슨 생각을 할까요? 저라도 새 정부가 바쁜 틈을 타 알박기를 하고 싶을 것 같습니다. 25년 7월 이상평론의 이야기입니다. (25년 7월) 넷째 주에 그것은 알기 싫다를 시작합니다. 저는 건조 에디터와 함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건조 에디터입니다. 이번 주에 미리 사과 말씀을 하나 드리고 가야 되겠습니다. 뭔가예요? 원래 그것은 알기 싫다 생방송을 하고 싶었습니다. 네. 선생이 앉아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손희상입니다. 네, 7월 중에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것들을 준비해본 바 이대로는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공사를 좀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좀 미뤄집니다. 네. 저희가 광고에 7월이라고 했잖아요. 네, 음력 7월로 하면은 대충 맞더라고요. 레인지가 조금 늘어납니다. 여기 MBTI J이신 분이죠? 몇 주만 기다려 아니실 주십시오. 것 같은데. 저는 그 답을 못하니 뭔지를 모르니까. 김민아가 저한테 한참 설명해 줬는데 저는 그냥 계속 못 알아듣고 저 사람은 막 사는 사람, 나는 그렇지 않은 사람 정도로 인간을 구분해서 덜했습니다. 김민 아저씨가 P죠. 네. 이번 주에 말이에요.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2% 떨어졌다는 신수현 소장이 절대로 하지 말라는 말들이 많은 언론을 떠돌고 있습니다. 저희가 거의 첫 시간에 말씀드렸던 하나의 사례에 의해서 3% 이내로 떨어지거나 올라갔을 때는 떨어지거나 올라갔다고 말하면 안 되는 그런 정도의 수치인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크게 쓰고 싶어 하느냐. 제가 오랫동안 한 얘기죠. 조선일보는 왜 계속 성공하느냐. 조선일보가 오피니언 리더 역할을 계속 하기 때문이죠. 언론들 중에서도. 조선일보가 누구보다 잘하는 게 온 나라 사람들이 다 같이 손잡고 불행회로 돌리게 하는 거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7월 22일 화요일자 신문 구성을 보시면 조선일보가 어떻게 사람들에게 불행회로를 돌리는지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일면에 어색하게슬이 전기 얘기를 해요. 전기요? 송전망 없어 원전 9기분 전기 못 쓴다가 조선일보 이번 주 화요일자 일면입니다. 이 어색한 기사 왜 일면에 있을까? 제목을 듣고 생각해보면요. 말만 들으면 원전을 일부러 놀린다 이런 얘기로 들리죠. 네. 그리고 보통 그 이슈는 재생에너지 얘기할 때 더 잘 붙지 않나요? 실제로는 원전 얘기가 아니고 네. 재생에너지 얘기입니다. 그 태양광, 풍력 이런 재생에너지 설비에서 생산되는 전기가 너무 많을 때가 있대요. 그럴 때 전기를 보내주는 인프라, 송전망이나 그 외에 다른 시설들이 있겠죠. 그게 아직 부족해서 어쩔 때는 보내지 못한다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예. 아니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때 에너지 고속도로 만든다고 했잖아요. 그랬었죠. 공약에 있었죠. 그리고 전기가 넘쳐나면 아예 그 지역 주변에 산단을 작게 시작해도 됩니다. 온다는 공장한테 한두 군데 부지 주는 정도부터 시작해도 됩니다. 해결책은 있죠. 예, 이건 좋은 일이죠. 우리가 재생에너지 생산 많이 못할까 봐 늘 걱정했는데 네. 넘쳐나서 네. 버릴 때가 있대잖아요 지금. 그럼 이송만 하면 되겠네가 되는 거잖아요. 조선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이미 원전 9기분을 대체할 수 있는 전기를 생산한다는 소리잖아요. 세상에 우리 아리백 될 수도 있겠어요 금방. 네. 에너지 고속도로 깔면 되는 일이에요. 하지만 조선일보는 불행회로를 돌려야 됩니다. 요약 세 줄 요렇게 씁니다. 전력 생산에도 보낼 방법 없어. 사용 못하는 전기 97%가 태양광. 태양광이 못된 놈이라는 소리죠. 그죠? 이재명 대통령이죠. 재생에너지 정책에도 걸림돌. 어떻게 이렇게 좋은 일을 나쁘게 쓸까요? 그리고 3면에 이날 하루 되게 중요한 지면들을 재생에너지 얘기에 할애하거든요. 3면에 진심을 담습니다. 태양광 전기 보내느라 원전 19일간 발전 줄여. 제목만 보면 나쁜 일처럼 들립니다. 태양광에서 나온 전기가 충분히 많아서 원전 가동을 일부러 줄일 때가 있다. 앞의 기사와 반대 내용입니다. 송전망만 충분하면 원전도 대체를 할 수 있고 이미 대체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경사났죠? 심지어 지금 원전 한 대를 더 짓네 마네를 가지고 굉장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미 우리는 원전 9개 분의 전기가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즐거운 상황. 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좀 읽어드릴게요. 한 에너지업계 교수는 비싼 전기인 재생에너지를 돌리려고 값싼 원전 발전을 줄이겠다는 건 경제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며 호남 지역뿐 아니라 충청 지역에서도 태양광 때문에 출력 제어가 빈번해질 수 있다는 얘기도 들린다고 말했다. 뭔가 나쁜 일에 대한 르포 기사 같은 문장과 어감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데스크의 7월 22일의 목표는 어떻게든 사람들에게 불행회로를 돌려서 원전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라는 거였던 것 같아요. 그런 거였는데 기사 서너 개로는 그 창대한 목표를 이룰 수 없었습니다. 좀 어색하게 들립니다. 제가 듣기에는. 네. 심지어 호남 지역뿐 아니라 충청 지역에서도 태양광 때문에 출력 제어가 빈번해질 수 있다는 얘기, 이거는 지면엔 없네요. 웹에만 더했네요. 그럼 넣었다 잘랐던 거다 그랬을 수 있겠습니다. 이게 진심인 영역이잖아요. 네. 원자력은 선이고 태양광은 악인데 원자력이 제어되다니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기고 있어 라는 말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조선일보 데스크의 의도는 뭐죠? 야 이거 봐 불행하게 들리지 그러니까 원전 이렇게 나가야 돼요. 이 어색한 프로세스를 하루신문에서 어떻게 만듭니까? 그래서 좀 어색합니다. 일면 기사 마지막에 이런 말을 합니다. 전문가들은 전력망 확충이라는 근본 대책이 없다면 아리백 산단, 햇빛 연근 같은 이재명 대통령의 에너지 전환 공약도 구호에 그치는 것을 넘어 현재의 재생에너지 병목 현상을 되레 악화시킬 수 있다고 말한다. 한전은 지난 5월 2038년까지 전력망 확충에 72조 8천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재원 조달 우려가 큰 것이 현실이다. 제가 뭘 걱정하냐면요. 이 단락을 읽은 업계 전문가들이 조선일보가 원하는 대로 반응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 확충해야지. ESG가 중요한데. 네. 아리백을 이뤄야 되는데. 그거 못하면 어떡해. 근데 이걸 하는데 돈도 많이 드네? 72조가 드네? 돈이 뭐가 많이 들어요? 38년이라며요. 13년 남았네요. 13으로 나누면 저 돈은 5조 6천억 원입니다. 요즘 원전 하나쯤 짓는데 11조쯤 든다고 합니다. 저의 영원한 궁금증인 조선일보는 왜 이렇게 원전에 목숨을 거는가 말고 오늘은 다른 걱정이 들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왜 조선일보가 헛소리를 하면 사람들은 불행회로를 돌리는가? 조선일보의 이 투명한 악의를 알아보는 데는 시간을 쓰지 않고 불행이 유보하게 잘 팔리는 콘텐츠여서 그런 게 아닐까요? 그것도 맞고요. 네. 이런 일이 이렇게 굴러가다니 나라는 망했나봐. 뭐 이 정부도 망했나봐. 싶은 표제들이 조선일보가 한번 깃발을 들면 다른 언론을 뒤덮을 때가 많고 저는 그게 늘 화가 나 있습니다. 그게 지난주 시사하고도 나누었던 이야기였고요. 네. 오늘은 지면을 다른 데 할애해 주실 겁니다. 손희상 선생이. 거의 처음 들어보는 신기한 얘기일 거예요. 근데 윤석열 정부의 잔존 세력들이 이미 하고 있는 일입니다. 실시간으로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이야기를 전달을 해주실 겁니다. 그것은 알기 싫다는 실천하는 사람들을 위한 디바이스 한국 레노버 유능한 청소 제주꾼 반려세제 깨끗한 생각 촬영할 때 쓴 그 원료 그대로 평산네이처 진경옥 처음부터 끝까지 4개 맞춘 수제 베이스 기타 W베이스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찾아볼 수 있는 가장 완벽한 비즈니스용 노트북 싱크패드 T 시리즈. 지금 바로 액세스몰 전용 특가로 구매하세요. Lenovo for those who do. 아침마다 커피 한 잔 참 좋은데 커피포트 안에 저거 닦아도 어쩐지 찝찝하던데. 눈에 보이지 않는 때가 그렇게 많다던데 제대로 청소가 되고 있는 거 맞냐? 텀블러는 또 어떻고? 좁은 입구에 청소하기도 힘들지 쾌쾌한 가습기는 말도 마. 호흡기로 바로 들어가 청소를 매일 해도 찝찝한 게 사실 닦기는 또 어찌나 안 쓸 수가 없어. 이거 대체 어째야 돼? 다른 생각하지 마세요. 오직 깨끗한 생각. 수문대엔 반려세제 클리빈. 다른 제품과 원료를 비교해보세요. 다른 제품과 다려낸 방식을 비교해보세요. 진짜가 만든 진짜. 고전의 재발견. 진경옥. 평산네이처. 바디는 엘더, 넥은 메이플, 플랫보드는 로즈우드? 아니야, 에보니로 하는 게 좋겠어. 색상은 나한테 맞는 블루. 오형, 손에 꼭 맞게, 슬림하게. 진짜 연주가 시작된다. 이 세상 단 하나, W베이스.
W베이스의 문제는 무엇이냐. 많은 분들이 듣는 방송에 광고를 했습니다만 기껏해야 1년에 몇 대 만들지 못합니다. 그렇습니다. 소수 정예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장인분의 손길이 지금 손이 한결 가벼워진 상태입니다. 스페인에서 주문한 기타가 완성되었기 때문이라는데요. 그렇습니다. 알래스카에서 만들어가지고 돈은 저희가 받았다가 넘기고 한국에서 받았다가 넘기고 네. 받아보시는 분은 스페인에서 받으시는데 진짜 트럼프가 싫어할 것 같은 관세가 별로 판매 붙지 방식이. 않을 것입니다. 네. 몇 국을 도는 거예요 지금. 네. 하지만 장인을 놀게 하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지요. 그렇습니다. 한 대쯤 더 주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W베이스를 주문을 하시면요, 100% 주문 제작과 수작업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사용자의 성향과 요구에 맞춰서 세상에 단 하나 존재하는 나만의 베이스 기타를 만듭니다. W베이스가 만들어낸 가장 최적화된 3가지 기본 모델 위에 나무의 종류, 두께와 마감 방식 모두 커스텀이 가능하고요. 여기서도 지금 XSFM 소비자의 특성이 발휘되고 있다는 후문이 들리고 있습니다. 네, W베이스 사장님이 다른 모든 우리 광고주들과 마찬가지로 처음 우리하고 거래를 해보고 뭐 이래요? 라면서 저희들에게 뭐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나무 종류, 두께 뭐 이것저것 커스텀이 다 가능한데 장인분에 따르면 원래 주문하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소통을 하고 괴롭히는 것이 주문자의 권리잖아요. 네. 그런데 저희 구매자분들은 주문을 해놓고 너무 시큰둥하셔서 놀라셨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러고 가만히 있다. 네. 돈은 돈대로 내놓고. 마 최선을 다해 주이소. 네, 그렇습니다. 알아서 해주이소. 그렇죠. 부산 네. 택시 아저씨처럼 네. 그런 것이죠. 제작 중간에 더 좋은 자재를 찾아서 무료로 바꿔준다고 말을 해도 별 반응이 안 온대요. 그렇습니다. 아, 최선을 다해 주이소. 네. 프로가 아닌 이상 살면서 여러 번 구매할 수 없는 아이템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주문하신 여러분 좀 더 시시콜콜하게 캐물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걸 좀 더 분명하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완전히 공연에서 벌어먹고 사는 프로 입장에서는 이게 가성비 좋은 모델입니다. 그렇죠. 그 얘기는 아마추어인 여러분이 사시면 꽤 럭셔리한 것이라는 뜻입니다. 만져보신 분들이 사실 테니까. 팬더의 엔트리급하고 비교했을 때 가성비에서 뛰어나다는 건 비교할 법한 물건이라는 말씀 되겠습니다. 그 정도 물건이고 여러분들이 주문하고 시시콜콜 커뮤니케이션 하시는 수준에 따라서 팬더보다 훨씬 괜찮은 악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한테만큼은요. 그렇단 얘기예요. W베이스가 액세스몰에 있고요. 괴롭혀주세요. 네. 여러 가지 문제로의 다양한 접근. 이상평론. 7월의 이상평론입니다. 자, 얼마 전에 다른 그 무엇도 아닌 휴가 반려된 걸로 헤드라인에 오른 사람이 있어요? 네, 진숙이 형이요. 네. 그 형님이 정말 재미있는 분이죠. 이분은 휴가가 왜 반려됐을까요?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 KBS는 국가 재난방송의 주관사입니다. 그렇습니다. 무슨 재난이 생겨도 가장 빠르게 대처해야 그렇죠. 됩니다. 기타 다른 미디어 업체들도 재난방송을 실시하도록 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TV에서는 여러분들이 예능 프로그램을 보다가도 아래 자막으로 이런저런 재난에 대한 경고 문자들을 보실 때가 있습니다. 라디오는 그게 안 돼서 제가 라디오 진행할 때 처음 경험했는데 네. 라디오를 진행하는 사람이 재난과 관련된 문자가 오면 1시간 내로 반드시 읽어야 됩니다. 재량에 따라서요? 네. 안 그러면 끌려갈 수 있습니다. 거기 저 편성국장이. 그렇군요. 네. 이 행정을 담당하는 게 방통위원회고 그 방통위원회의 장이 이진숙 형님입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막하고 얼마나 당당한 사람이냐. 자, 난이 진압되고 자기를 인선한 사람은 지금 최대 사형이죠. 그렇죠. 난을 진압한 정당이 새 대통령을 배출했습니다. 그 새 대통령 앞에서 난을 일으킨 전 대통령의 수건 사업을 해달라고 떠드는 사람이죠. 다수결하지 말고 독임제 하자고 방송통신위원회. 그러다가 보도가 되니까 나는 그런 말 안 했다고 하죠. 기자들한테. 기자들이 성질났습니다. 국무회의가 공개될 때까지 한 달 기다렸습니다. 그러다가 바로 확인해봤더니 독임제를 하자고 지가 직접 말한 게 걸렸습니다. 바로. 이거 지난주쯤에 네. 보도됐습니다. 아니 보통은 내가 그런 일을 겪긴 쉽지 않습니다만 나는 일으킨 정부의 장관급이에요. 네. 근데 그 다음 정부에서 아직 그 자리를 지키고 있어요. 그러면 무서워서라도 좀 가만히 있고 겁도 먹고 하겠는데 하던 진상을 계속 부리는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보고 저는 작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중학교 생활기록부가 유명하죠, 이 사람?
준법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수차례 시정하였으나 계속 저럼 이런 말이 써 있었던 자, 박명수 생활기록부 이후로 가장 센세이셔널한 생활기록부라고 생각합니다. 아, 이 사람은 평생 쉼 없이 이 자세로 산 사람이구나. 이 광기에는 진실하지 않음이 없다. 아니, 아무리 막 나가도 사방에서 이 방식이 잘못됐다고 하는데 그걸 정권이 바뀐 후까지 당당하게 요구하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란 말입니다. 진짜 감기. 보통은 어떻게 하느냐면 네. 새 대통령이 안 볼 때 조용히 원하는 사업을 처리하고 손 벌리는 인사를 알박기를 조용히 합니다. 몰래 하죠. 보통은 이런 식입니다. 저 어릴 때 저 슬기로운 생활 시간에 배웠던 쥐며느리 만드는 법 뭐죠? 집 앞 마당에 젖은 신문지를 깔아놓으면 나타난다. 쥐며느리가요? 뭐 옛날에 그렇게 가르쳤어요, 진짜. 그래요? 네. 교과서에 그렇게 써 있었어요. 근데 그걸 왜 나타나게 해야 돼요? 관찰하라고. 아, 관찰하라고. 네. 네. 보통은 집 앞에 쥐며느리 만들듯이 조용히 알박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구나. 그런 스킬 하나를 감상하실 겁니다, 이번 네. 주 이상평론에서요. 예. 쥐며느리 받기. 작년 12월 3일에 우리 시민들과 국회가 윤석열의 내란을 막아냈었죠. 네. 그리고 나서 바로 아주 인상적인 장면이 있었는데요. 12월 8일 당시 여당 대표와 총리가 질서 있는 퇴진이라는 구상을 발표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대통령을 6개월 내 하야시키고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면서 대선을 치르겠다. 그 당의 그 대통령이죠. 법대로 안 하는 건 똑같습니다. 네. 아시는 바와 같이 이 로드맵은 바로 무너졌는데 내란 수괴가 임명한 총리와 국민이 선출하지 않은 여당 대표로서는 이 권력의 공백을 가져갈 만한 법적, 민주적 정당성이 없었기 때문이죠. 네. 정당성이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그리고 오늘의 이야기는 정당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답니다. 새 정부가 출범하고 한 달 반이 지났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문체부 장관 지명을 가장 마지막까지 미뤘는데 고민이 길었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원래대로 이제 인수위원회를 거쳐서 출범하는 정권이면 2달간 네. 고민을 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아직 그 2달도 지나지 않았죠. 네. 네. 그리고 그럴 만도 한 게 12월 내란으로부터 6월 3일 대선까지 딱 6개월 동안의 권력의 공백기에 문체부가 좀 희한하게 움직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이걸 전면적으로 진압을 해야 될까 타협을 해야 될까 등등 판단하기 좀 어려운 간당간당한 선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때릴 놈 많은데 네. 이놈도 때려야 되나 귀찮아 죽겠는데. 그러니까 이런. 지금 그 이제 일의 순서가 있잖아요. 네. 더 큰 일들이 있고 그죠. 저쪽에서 뭔가 간당간당하게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를 들면은 일단 올해 2월 달에요. 2월 달에는 윤석열이 조사를 안 받겠다며 버티고 있었고 그렇습니다. 최상목 대대행이 마은혁 재판관 후보 임명을 거부하고 당시 국민의힘 여당 의원들은 탄핵이 될 가능성이 없다라고 주장하기도 하고 네. 그렇죠. 바깥에서는 극우 집회가 연일 열리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난세였군요. 예. 이제 2달만 더 버티면 헌법재판소는 윤석열을 탄핵할 수 없게 된다. 윤석열 탄핵으로 기울어진 2명의 헌법재판관들이 퇴임할 테니까 네. 이렇게 자신만만하던 때였습니다. 네. 뜬금없이 그때 문체부가 국립오페라단, 발레단, 합창단, 오케스트라, 현대무용단을 네. 통폐합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아니 그럼 국립 오페라 발레 합창 오케스트라 무용단이 되는 거예요. 예. 아니 이건 메디치 아니면 김정은이잖아요. 그렇죠. 약간 북쪽에서 많이 보던 거네. 아니 문체부 입장에서는 네. 엄청 커다란 규모의 사업인데 이걸 환란을 틈타서 그러니까 몰래 명분은 행정 효율을 위해서 사무처를 통폐합하겠다였는데 실제 내용은 5개 국립예술단의 법인 자체를 하나로 만들겠다는 거였습니다. 이건 그냥 사무처 통합이 아니죠, 단순하게. 그렇죠. 돈이 굴러가는 덩어리를 엄청나게 키우겠다는 소린데요. 네. 예. 그냥 들어서는 이게 어떤 얘기인지 잘 와닿지 않는 분도 계실 텐데요. 스포츠에 비유하자면 국가대표 축구팀, 야구팀, 농구팀 등을 하나로 통합하겠다 이 얘기예요. 다 같은 공이다. 여기에 롤하고 발로란트 이런 것도 집어넣어야 돼. 그렇죠. 네. 손흥민과 류현진이 한 팀에 있는 국립공단 뭐 이런 거. 아주 빵상으로 가버리는 빵상으로 가버리는 얘기죠. 맞다. 게임팀도 구단이라고 부르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래요. 편의상. 그렇죠. 그래서 모든 구단들을 모아버리겠다. 당연히 각 국립예술단들이 크게 반대를 해서 엎어졌습니다. 그런데 쉽게 엎어지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실권자가
계속 밀어붙일 의지를 가지고 있는데 네. 제가 알기로는 지금도 그 자리에 있거든요. 네. 네. 2월 달부터 3월 달 중순경까지 한 달 동안 이걸로 되게 실갱이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문건이 나왔기 때문에 엎어진 건데요. 뭐가 나왔을까요? 이명박 정부 때 이미 국립예술단을 통폐합하려는 시도가 있었거든요. 네. 너무 대단해. 네, 근데 네. 그때 2011년도에 그건 타당성이 없다는 문체부 내부 결론이 나왔었고 그 문건이 발견됐어요. 3월 달에. 와. 14년이 지나서요. 네. 이게 타당성이 없다고 문체부가 결론을 당시에 냈었던 이유는 뭐 설명할 것도 없이 말도 안 되니까 그런 거고요. 네. 네. 우리 집이 작은 아버지 집이랑 큰 어머니 집이랑 같이 살 필요는 없잖아요. 굳이 그래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타당성이 없다는 거를 밝히기 위해서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특별히 연구 영역이 필요하지 않은 분야이기도 그죠. 하고 네. 제가 늘 여러 번 얘기하는 건 윤석열 정부의 두뇌는 이명박이라는 거잖아요. 그중에 직접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이유들 중에 하나는 어떤 두뇌들은 그 새끼가 그대로 오기 때문이거든요. 대표적인 게 문체부죠. 그렇죠. 장관이 그때도 그 사람, 그때 지금도 그 사람이죠. 지금도 그 사람이에요. 네. 자, 그럼 문체부가 국립예술단을 통폐합하겠다는 그런 무리수를 왜 뒀을까요? 2월 달 내란 그 시점에. 그것도 예전에 이미 자기들이 이건 안 된다고 결론을 냈었던 사안이에요. 자기가 장관일 때. 네. 네. 왜냐하면 그 국립예술단들을 하나로 만들어버리면 되게 파이가 커지죠. 그렇죠. 자리가 또 많아지고. 네. 그리고 거기에 윤석열, 김건희 부하들을 심어놓으면 혹시라도 정권이 바뀌더라도 자기들 마음대로 이후에 컨트롤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아, 기초적 알박기. 네. 근데 이제 이 통폐합이 엎어지면서 마음대로 안 되니까 이제 3월 달에 그때 국립예술단의 임기가 거의 다 끝난 임원들이 좀 있었습니다. 네. 이사 임기를 연장하려면 유인촌 장관이 승인을 해야만 연장할 수 있게끔 규칙을 바꿨어요. 어머. 원래대로면은 새로 선출하지 않으면은 선출되기 그 다음 후임이 나타나기 전까지 계속해서 그 자리를 수행해야 되는 게 그렇죠. 원래 일반적이죠. 규칙이었는데 네. 그거를 반대로 뒤집은 거군요. 네. 승인을 안 해주면 연장을 못하도록 그럼 강제로 공석이 되도록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임기가 끝나자마자 다 내보내고 윤석열, 김건희 부하를 꽂을 수 있죠. 아, 인사권을 지금 막판에 휘두르려고 한 거예요. 정권이 넘어갈까 말까 하는 타이밍에. 네. 그러니까 국립예술단들을 장악하려는 시도를 더 길게 보고 있었던 거죠. 아,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설명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알박기를 하려고 할 때 부서 통합을 하는 경향이 간혹가다 있습니다. 공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네. 이거는 쉬운 게, 일단 자기 측근 알박기를 할 만큼 충분히 자기가 나간 다음에도 자기한테 도움이 될 만한 측근이 여러 명이 없기도 하고, 분야별로 준비를 할 수 없기도 하고, 네. 그렇죠. 예를 들어, 야, 오페라는 다 빨갱이라 내 친구를 못 구했어.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아, 우리 발레리나밖에 없어. 이러고. 그렇습니다. 야, 우파는 다 발리다. 제가 실제로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럴 수도 있고, 그런 경우에는 부서를 하나로 통합해서 권력을 한 군데로 모은 다음에 거기 장만 내 오른팔을 꽂아 넣으면 됩니다. 그게 제일 간단하죠. 네. 알박기의 철학적 기초. 아, 감염이 쉬워진다. 그렇습니다. 구조를 맨 변경하고. 윗선을 감염시켜 놓으면 됩니다. 거리 두기를 지키지 말자. 그렇습니다. 계엄 이후에 탄핵 국면이 만일 더 오래 갔었다면, 그러니까 대선이 더 늦춰졌다면 그 시도가 성공했을지도 모릅니다. 국립예술단 통폐합을 실패하고 나서 유인촌 장관이 언론사에 인터뷰를 하면서 내가 더 상처를 받았다라면서 징징댔는데 국립예술단체들을 당시에 가리켜 기득권이라고 장관이 표현을 했습니다. 아, 우리 이런 거는 오세훈 시장의 워딩으로서 많이 봤죠. 시민단체나 사회적 기업 같은 기득권들을 몰아내겠다. 네, 이런. 그런 얘기요. 네. 카르텔이다. 네, 누가 보면 지가 민주투사인 줄 알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3월 달에 국립기관 이사 임명에 관한 규칙을 바꾸면서 2035년까지의 문체부 중장기 계획을 같이 발표했습니다. 유인촌 장관의 문체부가? 네. 아니, 지금 3월이면은 탄핵이 왜 안 돼? 네. 라고 온 시민들이 목말라 하고 있던 때인데 그때 그렇죠. 2035년까지의 10년 개발 계획을 내놓은 거예요. 3월 달에 우리 생각해 보면 이제 지금쯤 선고가 나오지 않을까 하면서 우리 방송 아이템 같은 것도 지금 내보내야 돼 말아야 돼 하면서 계속 그랬었잖아요. 그죠. 그건 마치 박정희가 79년 9월에 5개년 개발 계획을 내놓은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이건 심지어 10년이잖아요. 네. 네. 김재규였으면 말렸어야 돼요. 각하 다음 달에 돌아가십니다. 내가 널 죽이거든. 원래 각 부처가 매년 1월마다 업무 추진 계획을 발표하는 것까지는 정상이에요. 그렇죠. 내란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네.
원래 연초에 원래 하는 업무니까요. 하지만 향후 10년간의 문체부 문화정책 방향을 이때 발표했다는 건 최종 승인자, 그러니까 시민이 선출한 정당한 최종 승인자가 없는 상태에서 발표했다는 얘기입니다. 10년짜리 계획을요? 네. 그리고 문체부는 이 계획을 가지고 지금도 독특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 지금도 뭔가를 추진하고 있다라면은 네. 새 정부는 손발이 묶일 수도 있던 거예요. 아, 정말 제가 신문 열심히 안 읽는다고 반성하게 되는 게 3월 달에 이 기사들 보니까 네. 문화체육관광위의 민주당 의원들이 정말 때려 부수려고 했군요. 그렇더라고요. 강효정 의원이 네. 길길이 화를 냈군요. 네. 이 문제로. 아니, 네. 그러니까 아니 말이 안 되지. 갑자기 이런 그 상황에서. 위원회 민주당 의원들이 모여서 기자회견도 따로 하고 그랬더라고요. 자, 근데 이제 6월 달에 6월 3일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됐잖아요. 당선됐으니까 그러면 각 부처가 대통령실 산하 국정기획위원회에 업무 계획 보고를 하죠. 네. 그때 아직 정식 대통령의 승인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문체부가 3월에 발표했던 이 계획 보고를 마치 현 정부의 정책 방향인 것처럼 확정적으로 보도를 내놨습니다. 대통령을 제끼고 언론 네. 플레이를 한 거예요. 이건 패싱이죠. 네. 네. 그러니까 아직 보도 자료를 쓱쓱쓱 내보내고. 네, 아직 설날이 안 왔는데 1월 초쯤에 어. 엄마 노트북 사주기로 해 이런 식으로 보도 자료를 내보낸 거예요. 낸 거예요. 아이고. 올해 세뱃돈 20만 원 받았다라고 한 12월 한 25일 정도에. 그렇죠. 이때 살짝 선을 넘어본 거겠죠. 그렇죠. 간 보죠. 간을 보는 거예요. 눈치 까나? 그렇죠. 어떻게 대응을 할까 이걸?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선생님 몰래 춤추기 게임. 선생님이 뒤를 돌자마자 네. 일어나고. 그죠. 처음에 한 15초를 쳐봅니다. 그렇죠. 그죠. 근데 가만히 있으면 네. 좀 더 쳐보고. 계속되다가 그다음 나중에 걸리는 거예요. 네. 아, 근데 이때는 그 탄핵 이후의 대선이었기 때문에 네. 지금 대통령은 인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전 정부 내각으로부터 현 정부로 조금씩 업무를 인계받고 있는 과정이잖아요. 네, 아직도 그 과정입니다. 그렇죠. 지금도 그 과정이고요. 네, 장관도 한 명씩 바꾸고. 네. 여전히 전 정부 내각의 장관들이 여전히 국무회의에 참석을 하고 있죠. 네. 이럴 때 질 나쁜 권력 게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조직 내에 나쁜 놈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살짝 선을 넘어봤는데 가만히 있잖아요. 네. 그럼 조금씩 더 넘어옵니다. 그렇죠. 15초, 20초, 30초. 네, 6월 달에 문체부 내부 직원들 설문조사를 해서 문체부 출신 관료를 장차관으로 임명했으면 좋겠다라는 여론을 모읍니다. 아, 그래요? 예. 그리고 그걸 자체적으로 언론 보도 자료로 뿌려요. 여기까지는 이게 문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네. 더 이재명 대통령의 내각 임명 권한에 대해서 당선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관료 조직이 이래라 저래라 하는 모양새가 되는 거예요. 아, 그렇죠. 뭐 저는 의견을 낼 수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좀 더 봐야 되겠습니다. 근데 그것을 좀 다이렉트하게 이렇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임명을 해주십시오라고 요구를 하기보다 언론에 흘리는 방식으로 그렇게 가고. 아, 검찰이 하는 것처럼. 네. 그리고 이것은 또 다시 달리 말하자면 내란 이후 반년 동안에 이 문체부가 뭔가 해왔던 일들이 있어요. 그것을 뒤집지 말아줬으면 합니다라는 그런 의사 표현을 바깥으로 흘린 거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아, 축구, 야구, 발로란트 롤 구단을 창설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유인촌 오른팔쯤 되는 사람을 심어두고 싶은데 장자리로 단장자리로 앉히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2035년까지 해먹을 수 있게 하고 싶은데 라는 의중을 밝힌 거 아니냐. 그랬는데 정부 여당이 가만히 있잖아요. 그러면 또 선을 넘습니다. 그 3월 달에 마음대로 발표했던 중장기 계획에 따라서 문체부가 국회에 3,700억이 넘는 추가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아, 춤을 길게 추기 시작합니다. 앞에서 추기 시작한 거죠. 네, 6월 말 그렇죠. 7월 초 그때 이제 그 추경 예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국회 논의가 있었던 상황이잖아요. 야, 그죠. 자기 자리에서 추는 게 아니죠. 이 정도면. 네. 네. 아, 시민이 선출한 누구도 그 계획을 정당하게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요. 국회도 동의한 적이 없어요. 근데 그걸 자기들끼리 만들어 놓은 거를 내란으로부터 대선까지 이어지는 권력의 그 공백 기간에 마음대로 발표했던 건데. 야, 네.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요. 제가 말한 게 맞네요. 자, 주며느리가 맞네요. 슬슬 나와줘. 저는 못 봤는데 이렇게까지 큰 돈을 요구하고 있었어요. 그 3,700억 중에 예를 들면 학교 예술 강사 예산으로 117억 원을 더 요구를 했더라고요. 이미 있는 예산이에요. 근데 거기다 더 요구를 한 거예요. 네. 이건 스토리를 알죠. 우리가 리박스쿨 때문에. 그렇죠. 근데 바로 공교롭게도 그 시점이 바로 전주 6월 마지막 주에 리박스쿨이 창의문화교육이라든가 작은 도서관 사업 등등 문체부 사업과 연관이 있지 않느냐는 의혹이
언론에 마구마구 오르내리던 때였어요. 네. 그랬는데도 이걸 냅다 지르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것도 못 보고. 선을 몇 번 넘어봤는데 괜찮은 것 같거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진짜 언론 읽기에 어려운 점인데 네. 지면 배분을 여기에 똑바로 안 했을 수도 있어요. 제가 미처 못 읽었을 수도 있지만 네. 직업이 이거인 제가 이 정도면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중에도 처음 듣는 분들이 꽤 계실 거거든요. 그죠. 예. 극우의 문화사업과 연관된 사업을 해온 실무자들이 있을 걸로 보이는 문체부가 비슷해 보이는 사업에 돈을 더 내놓으라고 하고 있는데 그게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뒤다. 네. 라는 얘기예요. 직후. 예. 언론이 제대로 보도를 안 하고 있으면 시민들의 여론이 뒷받침되지 않죠. 그러면 정부 여당이 강력하게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그러게요. 예. 언론이 지적을 안 하면 다들 모르고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고 많은 종합 일간지 뭐 방송사들이 있는데 이 얘기 헤드라인에 올라온 거 본 적 없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면 돌리기. 예, 다시 문체부의 3월 달로 되돌아가 봅시다. 문체부에는 정상적인 공무원들이 당연히 있습니다. 그 선하고 올바르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그럼요. 근데도 최순실 때부터 비선을 통해서 컨트롤되는 부분이 많이 있었단 말이죠. 박근혜 정부 때 정말 많은 실수를 했습니다. 문체부가. 네. 그걸 문재인 정부에서 전부 다 바로잡지를 못했습니다. 부역자들을 다 속아내지 못했단 말이에요. 생각해보면 그때나 지금이나 민주정부의 어려움이 똑같은 게 네. 언론이 움직여주질 않고 여론이 끌질 않으니 이 분야에 대한 개혁을 서두를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다른 거 안 하고 놀고 있다는 뜻이 아니라 다른 것도 바빠 죽겠는데 여론이 여기에도 같이 움직여주면 세트로 움직여 볼 텐데 네. 여론 형성이 안 되잖아요. 이게 언론 잘못만인지 뭐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러니까 여론이 안 움직이는 걸 보고 유인촌 투타임 장관도 한 번 더 밀어넣어 볼 그렇죠. 만한데 라고 생각했을 수 있는 거고. 거죠. 네. 문재인 정부 초 때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평창 올림픽도 해야 되고 할 일들이 되게 많고 그런 상황에서 일의 우선순위를 이렇게 결정을 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윤석열 정부에 최순실 때 있었던 그 사람들이 그대로 이식이 됩니다. 김건희한테 뒤로 아부하고 이런 들이 승진을 하고 막 그러는 조직이 됐단 말이에요. 나쁜 것이 되었다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중에 용산 대통령실에 비서관으로 파견 나가 있었던 문체부 직원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무슨 짓을 했느냐. 뭐 예를 들면은 국민의 세금을 8,600만 원을 단 하룻밤 만에 써서 김건희만을 위한 공연을 열어줘요. 부산 엑스포 유치를 기원한다며. 네. 로맨틱하죠. 그러면 그 아부하던 사람이 국회 국정감사에 불려가잖아요. 불려가죠. 그러면 거기 뭐 하겠습니까? 네. 뻥을 치겠죠. 그런 일 없었다고. 네. 춤 안 췄다고. 네. 자기. 뻥을 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 그 자리에서 걸릴 거 아니에요. 네. 바로 걸렸습니다. 진짜 그 5초 만에 그 자리에서 바로 걸리더라고요. 그게 좀 더 설명을 드리면은 그 관련해서 국감에서 이분의 성함이 유병채잖아요. 네. 질의를 하니까 그 왜 이 건에 대한 보도 자료를 반박 자료를 KTV가 아니라 왜 공연을 주최한 KTV가 아니라 문체부에서 나서서 해주냐라고 했더니 KTV에는 출입 기자가 없어서 단독으로 보도 자료를 못 내기 때문에 문체부 이름으로 냈다. 그리고 그게 프로토콜이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네. 근데 KTV가 그동안 보도 자료를 바로 잘 내봤다고 그동안 너무너무 잘 내왔다고 네. 5초 만에 걸린 거죠. 그렇습니다. 세상에. 네, 그랬더니 확인해 보니까 제가 잘못 대응했네요. 사과드립니다. 라고. 그것을 왜 문체부가 대응했느냐. 네. 제가 허구한 날 얘기하잖아요. 거짓말이 어설픈 사람들은 둘 중에 하나다. 거짓말을 할 필요가 아예 없으면 그러니까 아무도 관심을 안 가졌거나 아니면 모두가 관심을 가졌는데 그들이 그를 다 두려워해가지고 아무렇게나 거짓말해도 어차피 다 속아주는 사람들. 그 둘은 똑같은 결과를 냅니다. 거짓말이 겁나 어설퍼요. 네. 자, 그러면 그렇게 김건희를 위해서 아부하고 국회에서 위증까지 일삼는 그런 나쁜 공직자를 문체부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좋은 자리에 꽂아주고 싶겠죠. 그렇습니다. 김건희 황제 관람이라고 검색해 보시면 지금도 나옵니다. 네, 근데 그 마침 올해 초에 보니까 국립국악원장이 공석인 거예요. 참 잘됐다. 이제 알겠다. 근데 그 내가 예뻐하는 사람이 국악을 잘 몰라. 모르는 사람이야. 국악인도 아니고. 그죠. 가야금 한번 뜯어본 적이 없어요. 그냥 관료인데. 네. 그럼 넌 뭘 잘하니? 고누놀이요. 그래가지고 국립국악고누원으로 바꿔주는 거죠.
원래 국악원장은 국악인만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문체부가 3월 달에 규칙을 바꿨어요. 국악원장을 공모로 뽑을 건데 참 유연하다. 관료도 공모에 넣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병채가 네. 국회에서 거짓말하던 그 병채가 여기다가 딱 넣었어요. 규칙을 바꾸자마자 딱 넣어서 후보자 3명 중에 1명이 딱 올라가 있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이겠어요? 얘를 뽑겠다고 이미 내정을 해놓은 거죠. 우리는 그런 비슷한 사례를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얘를 뽑겠다고 한 거니까 규칙을 바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3배수란 그중에 1만을 위한 경우인 때가 있는데 네. 건의가 전화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국립국악원장을 누굴 뽑느냐 하는 이 문제는 생각보다 되게 심각한 일이었습니다. 네. 그저 김건희 부하가 원장이 된다 이게 아니고요. 그건 정치적으로 볼 때는 그 정도만 봐도 화가 나지만 네. 진짜 큰 문제는 국악계가 앓는 병입니다. 네. 국악인이 아닌 사람이 원장이 된다는 게 더 심각한 거였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국악원은요. 대한민국의 어떤 국립기관이나 단체와도 성격이 다릅니다. 그런가요? 이름은 국립이지만 대한민국이 설립한 단체가 아니에요. 국악원은요. 그 전에 이 땅에 있던 나라가 만든 거다. 네. 국악원의 모태는 조선시대의 아학대고요. 당시엔 장학원이라고 했었는데 원래 예조에 속해 있었다가 갑오개혁 때 국내부 밑으로 들어갔죠. 그랬는데 일제시대에도 조선 왕가는 그대로 있었잖아요. 있었죠. 그래서 그 왕실 직속 아학단이 되었다가 미군정 때 조선 군주제가 없어지고 이 아학단만 구왕궁 아학부라는 이름으로 남아 있게 돼요.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가 출범하고 왕궁 아학부가 우리를 국영으로 해줘. 그래서 국악원이 된 거예요. 그 조직과 계통이 조선시대부터 지금까지 직접적으로 다 이어집니다. 네. 이런 조직이 대한민국에 국악원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왕립에서 이어져 온 곳이요. 네. 그리고 더 거슬러 올라가자면 네. 조선시대 이전으로도 더 올라갈 수가 있는데 대성아학이 고려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네. 고려시대까지도 역사가 이어진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대성아학을 고려에 보급한 사람은 척준경 씨의 친구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름을 방송에서 말할 수가 없고요. 네. 왕땡땡 씨. 예, 왕땡땡 씨. 왕모 씨. 네, 왕모 씨고요. 네. 이름에 갈지자가 들어갑니다. 네. 대한민국의 모든 공적 조직 가운데 조선시대 고려시대까지 역사가 이어지는 조직이 국립국악원 딱 하나뿐. 성균관대도 조선시대부터인데. 그렇죠. 근데 성균관대는 국립인가요? 아니죠. 국립이 그죠. 아니죠. 국립이 아닙니다. 네. 삼성 겁니다. 그렇죠. 대한민국이 조선 고려에서부터 이어져 내려온 나라라는 걸 보여주는 그냥 살아있는 역사 그 자체예요. 따라서 이름은 국립국악단이지만 실제로는 이게 그러니까 형식상으로는 문체부 밑에 있거든요. 그렇지만 문체부보다 훨씬 더 유서가 깊은 조직이고 네. 국립이라기보다 국가가 후원을 하고 있는 국영단체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영국의 왕립 연극원 뭐 이런 느낌이군요. 그런 느낌이죠. 네. 한국에는 그렇게 막 몇백 년씩 된 데가 잘 없으니까 그 소중함을 잘 모를 수도 있는데 국악원이라는 곳이 그런 데가 됩니다. 그리고 그 국악원의 원장은 국악인이었습니다. 국악인이어야겠죠. 예, 국악기에서 널리 존경받는 어르신을 모셔왔고 그게 전통이에요. 그 전통을 문체부가 깨려고 한 겁니다. 잘하면 600년도 훨씬 넘는 전통에 금을 내고자 했던 게 유인촌 장관 체제의 문체부, 윤석열 정부 때의 문체부다라는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네. 왜 그 소셜에 밈으로 많이 쓰이는 예속 논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제사를 지낼 때 이렇게 하느냐 저렇게 하느냐를 가지고 당이 갈라지고 사람들을 죽이고 사화가 일어나고 왕이 바뀌고 세자가 바뀌고 뭐 이런 모든 환란의 근원인 것처럼 보이지만 네. 실제로는 얘가 뭔가 중요한가 봐. 옛날 사람들한테 얘는 뭐냐면 지금 남아있는 눈에 보이고 귀로 들리고 온정으로 느껴지는 거의 모든 것들을 종합한 거랄까요? 예. 예. 제사를 어떻게 지내느냐를 전통으로 가지고 내려오는 이유는 얘가 일정한 코드이기 때문이고 서로 코드를 맞춰가는 게 외교라서 외교도 외교 사절들이 오면은 예조에서 맞이하는 방법을 전통적으로 가르쳐주고 그리고 심지어 그 예가 교육 위에 있어서 성균관도 예조 소속입니다. 네. 예. 그러니까 나라의 철학을 아우르는 한 세트 중에 제일의 악도 있던 거죠. 예. 네. 예조에 포함된 많은 중요한 것들이 옛날엔 무슨 관계가 있었길래 교육도 예조에 있고 악대도 예조에 있고 할까 외교도 예조에 있고 심지어 그 악대 그러니까 이제
장학원의 네. 원장, 단장, 대표는 당시 정삼품 벼슬이었어요. 겁나 세다. 겁나 센 높은 네. 벼슬입니다. 네, 차관급 되겠습니다. 네. 네. 이런 곳의 전통을 10년도 아니고 600년짜리 전통을 깨려고 했다. 네. 네. 이런 설명을 드렸습니다.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노트북 브랜드 레노버. 뛰어난 가성비로 당신의 라이프 스타일을 변화시킬 아이디어 패드. 지금 바로 액세스몰 전용 특가로 구매하세요. Lenovo for those who do. 더 이상 실력이 늘지 않는다고? 너만의 베이스를 가져봐. 진짜 연주가 시작된다. 이 세상 단 하나. W 베이스. 녹용 중 으뜸이라하여 시베리아 알타이 지방에서 자란 사슴뿔 인삼 불로장생을 위한 원료 중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것이 고려 인삼이었습니다. 버섯 그 질긴 생명력을 벗삼아 면역을 생지황 냉기를 가진 뿌리 식물로 인삼 녹용의 온기와 만나 음양의 절꿀 제주산 봉개꿀 깊은 풍미와 진한 농도로 이 모든 것을 담아 진경옥 평산네이처. 김영대입니다. 블랙핑크 이전의 팝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각자의 개성으로 시대를 주름잡은 조상들의 계보를 읽어낼 수 있습니다. 이번 주 앰플리파이드 팟캐스트에서는 바나나라마로부터 TLC, 스파이스걸스로 대표되는 8, 90년대 걸그룹의 음악과 함께 이들이 K-팝에 남긴 유산을 돌아봅니다. 앰플리파이드 팟캐스트는 매주 수요일 한국 시간 오후 3시 업데이트됩니다. 개발자가 직접 생산하고 개발자가 직접 답하고 당신의 삶이 조금 더 깨끗해질 수 있게 진짜 청소를 하자. 반려세제 깨끗한 생각. 청소는 때에 대한 보복이 아닙니다. 하지만 아니라고요? 아닌 것 같은데요. 때가 미워서 청소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네, 개혁이 필요하니 하는 거지. 네, 하지만 저는 가끔 보복심을 가지고 해요. 네. 그건 이제 너무 청소를 안 하는 사람이 그렇습니다. 자기 탓을 하기 전에 네. 주적 개념을 만드는 거죠. 그런가요? 네. 정확한 설명이네요. 네. 아무튼 모든 때들의 주적은 깨끗한 생각입니다. 진정한 스페셜리스트 깨끗한 생각입니다. 곰팡이, 꿉꿉함, 냄새와 싸워야 하는 무더위 여름철에 깨생과 함께하면 든든하실 겁니다. 네. 물과 희석하여 사용하는 순도 100% 원액 클리친 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더러워진 걸 알지만 눈 감고 피해왔던 주방 후드를 청소해줄 키트까지 함께 제공해드리고요. 그렇습니다. 없으면 대충 원리를 맞춰가지고 이렇게 그 플라스틱으로 잘 네모들 만든 다음에 비닐을 씌워놓고 이렇게 하시면 되긴 되는데요. 네. 네. 그리고 또 커피포트나 텀블러 같은 것을 세척할 때는 클리빙이죠. 그렇습니다. 네. 그냥 넣고 두시면 됩니다. 발포 세정제니까요. 네, 거품이 나와요. 네. 네. 그리고 냄새로 청소 작업을 방해하지 않는 약산성 욕실 세정제 클리바스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물론 락스도 나쁘지 않지만 락스만큼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냄새가 세지 않습니다. 네, 제가 요즘 클리바스의 덕을 굉장히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요새 욕실 청소 자주 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핏자국까지 지우는 클리지움도 준비되어 있고요. 덱스터도 즐겼습니다. 네, 이것들을 후기 10개가 쌓이면 룰렛을 돌려서 선물 증정하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액세스몰에서 하고 있는데 여러분 왜 이렇게 와서 안 돌려요? 준다는데 공짜로. 정말 미쳤나봐. 안 사가면 말도 안 해. 후기만 쓰시면 됩니다. 사가면서 이벤트도 안 하는 게 뭐야 이게. 선물 증정하는 이벤트를 하고 있는데 이걸 드디어 돌렸대요, 룰렛을. 네. 그래서 상품 후기란에 지금 룰렛 동영상까지 업로드한 저희의 진심을 알아주시고 그렇습니다. 당첨되신 분들 축하드리고 네. 후기를 앞으로도 열심히 써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고객들을 생각할 때마다 내가 왜 시간을 써가면서 진상들의 마음 아파하고 있었지 이런 생각이 절로 드는 거예요. 이분들 마음이 뭔지 알아요. 이런 이벤트에 선물을 많이 주면은 회사가 가난해지면 어떡하지, 유통사가 그렇게 생각하실까봐 네. 그러는 거 알아요. 정말 고맙게 생각하는데 이벤트용 물량은 따로 빼놓습니다. 그럼요. 어차피 그냥 둬요. 여러분들이 안 가져가시죠? 그거 따로 팔기도 애매합니다. 옆 사람 줘버리든지 합니다. 그 공단 옆에 있는 사람들 청소할 때 쓰라고 주기도 합니다. 옆 공장 공장주한테. 그냥 놓을 테니까 가져가세요. 제발. 마음 쓰지 마시고. 공짜입니다. 확률도 높습니다. 깨끗한 생각 이벤트를 액세스몰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7월에 이상평론입니다. 국악이 우리에게 왜 중요하고 재래가 우리에게 왜 중요하며 헌정 이후 대한민국에게 국악원이 어떤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고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설명해 주셨고 그걸 무너뜨리고자 한 게 누구인지도 알려주셨습니다. 네. 세종대왕이 고기를 씹어 드실 때도 있었고 사도세자가 뒤주에 갇혀 있었을 때도 있었던 그 국악원은 역사가 그렇게 길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아주 자연스럽게 국악인들의 대표 조직이 됩니다. 대표 조직이자 당사자 조직이에요. 이 정도의 역사와 전통을 이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부가 국악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의견이 있다면 국악원에 그냥 물어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국악원이 전체 국악인들의 대표 조직이니까 설문을 안 하고 유니온의 역할도 하는군요. 그렇죠. 설문을 안 하고 뭐 투표 같은 거를 하지 않더라도 국악원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인 권위가 있기 때문에 국악원의 응답을 전체 국악인의 대표 의견으로 간주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제다이 같은 거네요. 네. 그렇죠. 네. 막스 베버가 전통적 정당성이라고 불렀던 것은 군주제가 사라진 현대 사회에도 남아 있습니다. 어떤 개인이나 집단이 대표자로서 기능하기 위한 정당성에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거든요. 뭐 카리스마도 있고, 그렇죠. 법도 있고. 네. 그런데 그 중에 뭐 이제 연장자를 존중한다든가 뭐 그런 것도 전통적인 정당성 중에 하나예요. 네. 그런데 이 전통적 정당성은 우리가 투표를 통해서 대표를 뽑는 이런 민주적 정당성에 비하면 옛날 거잖아요. 낡은 거예요, 말하자면. 맞아요. 실제로 국립국악원은 되게 보수적인 조직입니다. 아니겠습니까? 예, 정악 중심이고 아악 중심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국악은 거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을 때가 많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국악들은 이제 민주화 이후에 민속 국악원이라는 것을 따로 만들어서 그쪽으로 갔고요. 풍물패 이런 것들이요. 그렇습니다. 남도 음악들이죠, 대체로. 네. 그리고 그 국악원이라고 하는 조직은 옛날의 전통을 이어가고 보존하는 곳입니다. 세상의 어떤 나라에서도 보수 정치 집단은 전통적 정당성을 가지고 있는 보수 질서를 최대한 유지하고 지켜내려고 합니다. 특히나 역사적으로 오래된 전통일수록 더 그렇죠. 가톨릭이 그렇고요. 네. 그런데 한국은 반대로 자칭 보수라는 집단이 전통을 더 없애려고 해요. 전통을 없애려고 하는 상황을 지금 설명해 드렸습니다. 네. 광고 전에. 그냥 없애려는 게 아니고 더 나쁘게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고누놀이 관련자를 데리고 와가지고. 김건희 부하 데리고 와가지고. 네. 그게 지난 20여 년간 꾸준히 반복되어 온 사이클이에요. 이게 너무 심해서 저게 뭐야 하고 우리 같은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겁니다. 보수 정권이 들어왔더니 왜 국악인이 아닌 사람을 국악원장으로 둘까? 그러니까 너무 심하잖아요. 네. 국악원은 국악인들의 대표 조직으로 기능한다는 말씀드렸죠. 이 사건은 이렇게도 비유할 수가 있겠습니다. 노조 위원장에 고용노동부 관료를 앉히겠다. 그렇죠. 끔찍한 리버스다 진짜. 이런 얘기예요, 진짜로. 네. 그 당사자들이 보면은 진짜 너무 경악스러워가지고 네. 막 말도 못하는 그런 내용이었었어요. 이재용 민주노총 위원장.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앉히려고 한 사람이 김건희 부하여서만이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하는 자체가 문제라는 이게 얘기입니다. 무슨 웹소 제목 같네요. 전생엔 고용노동부 관료였던 내가 노조 위원장이 되었다. 네. 그렇게 해버리면 공적 단체의 정당성이 사라지기 때문에 안 좋은 것입니다. 정부가 앉힌 관료가 노조 위원장이면 그 노조가 어떻게 노동자들을 대표를 하겠습니까? 어용이 되겠죠. 예, 마찬가지로 관료가 국악원장이면 어떻게 국악인들을 대표하겠어요? 거의 뭐 이 정도면은 그 국악원 해체 수준에 준하는 되게 심각한 정도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야구 구단의 구단주더러 선수협회장을 시킬 수는 없는 거란 말이죠. 그거죠. 네. 예. 그래서 이제 국악원이 3, 4월에 이제 동남아시아 공연을 가는데 보통 그러면은 이게 문화 행사이자 외교 행사이기 때문에 장관이 따라가는 게 보통입니다. 네. 근데 유인촌을 버리고 갔어요. 진짜 꼴도 보기 싫은 거야. 아니 근데 어떻게 버려요? 안 데리고 갔어요. 티켓을 안 끊어줬어요? 오지 마. 초대도 안 했어요. 근데 원래 유인촌이 네. 그 국악원이랑 이제 사이가 좋은 편이었거든요. 네. 2024년 작년까지만 해도 국악원이 어디 갔다 하면은 외국 가고 그럴 때 유인촌 씨가 항상 따라가가지고 항상 인터뷰하고. 그리고 장관 입장에서도 너무나 좋은 외유거든요. 네. 외유인데 일이에요. 네. 얼마나 좋아. 일하러 가고 가는데 싶어요. 야 이거 막 호텔도 주고 네. 좋은 일이죠.
그리고 이제 또 그때 이제 유인촌을 버리고 가고 그러면서 또 외부에서도 우리 같은 사람들이 깜짝 놀랐으니까 김건희 부하를 데려다가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김건희 전용 공연을 만들어주는 이 사람을 왜 국가권장에 앉히냐. 뭐 항의를 막 넣었잖아요. 그래서 유인촌 장관이 국립국가관 논란에 상처받는 건 나다라고 징징대는 인터뷰를 또 하고. 누가 때렸나요? 그러면서 네. 국악인들이 독점하고 있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뭘 국악을? 그러니까 사랑을 어머. 뭘까 도대체. 근데 저 이거 좀 찾아봤는데 얘기하고 싶었던 거는 뭐 서울대 국악과가 30년 동안 국립국악원을 독점했다 뭐 이런 얘기더라고요. 국악과가 거기밖에 없잖아요. 국악과가 1950년대부터 한 70년대 초반까지 서울대밖에 없었대요. 그러니까요. 그럼 한 30년 동안은 당연히 거기에서밖에 못 나오죠.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조선일보에서 배운 것 같은 놀라운 말장난에 대해서 오늘 앞 시간에도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검찰 밑에 줄을 세우기 위해서 경찰을 혁신한다고 윤석열 정부가 경찰대 출신이 장악하고 있다라는 표현을 되게 많이 썼어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고 검찰 출신이 장악하겠다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예, 국악과 출신이 장악했다는 얘기는 그러면 안 되니까 김건희 부하가 장악하겠다는 소리. 네, 그거예요. 네. 어쨌든 그렇게 해서 국악원장을 마음대로 임명하려는 시도는 일단 무산이 됐습니다. 사실은 동남아시아 공연을 갈 때 국악원에서 유인촌 장관을 비행기에 태운 다음에 가다가 떨어뜨린 거 아니에요? 그러면 상처를 입을 수 있죠. 아, 피지컬 상처. 네. 많이 아프고. 네. 어디 서해 중간에 떨어져가지고. 네. 근데 국악원장의 그 관료를 앉힐 수 있게끔 그 바꾼 규정은 아직까지 놔뒀습니다. 아이고, 예, 남아있어요. 그럼 언제든지 뭐 초비 페이커 뭐 류현진 이런 분들이 국악원장이 되실 수 있는. 그러니까 이거 시정해야 돼요. 네. 그대로 가면 국악원이라는 조직의 존재의 정당성에 위협을 받습니다. 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요. 네. 정당성이라는 것은 역사적 전통에서부터 비롯되기도 하고요. 대표성과 당사자성에서 비롯되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게 결여되면 조직이 제대로 기능하지 않습니다. 누군지 모르는 아저씨가 힙합협회 회장이니 뭐 이러고 있는 데가 있잖아요. 있었죠. 그렇습니다. 네, 이상평론에서 짚어드린 바 있습니다. 그분이 뭐 하던 분인지는 아직도 아무도 모릅니다. 모르겠어요. 그런 그 협회가 힙합협회로서 제대로 기능을 하겠느냐고. 힙합을 하지 않았을 건 분명합니다. 아니, 그렇죠. 아프리카 밤바타보다 나이가 훨씬 많으시거든요. 하지만 국악원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네. 네. 그 정당성이 중요한 것은 국악뿐만 아니라 모든 예술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술의 일은 정당성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한 세 가지 층위로 나뉘는 것 같습니다. 네. 첫째는 그냥 돈 받고 일하는 거예요. 노동으로서의 예술 활동이죠. 거기에 시장 원리가 어느 정도 있고 수요와 공급의 법칙 뭐 그런 거 있고요. 대충 그 정해져 있는 단가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내가 공연 페이를 얼마 받는다. 거기에 맞춰서 공연을 하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정당성이 어느 정도 확보되느냐를 페이를 가지고만은 알 수 없습니다. 네. 1,000만 달러를 받아도 영혼 없이 할 수 있고, 네. 5만 원을 받아도 정말 대단한 걸 만들 수도 있는 거니까. 네. 예술 일은 그렇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5만 원을 받아도 열심히 할 수 있는 것. 그거 이제 두 번째 경우인데요. 돈 안 받고도 기꺼이 하는 겁니다. 혹은 적게 받거나 도와주는 형태로 하기도 하죠. 배우 이자벨 위페르가 홍상수 감독 영화에 출연하겠다고 스스로 한국에 온다든가 뭐 그런 일이 있죠. 네. 내가 정말 좋아하는 아티스트라면 점심만 얻어먹고도 피처링 해줄 수 있는 거잖아요. 내가 점심을 사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죠. 여기 잘 알고 있죠. 네. 김민기 선생 살아계셨을 적에 돈을 안 받고도 학전 무대에 서고 싶어 했던 사람 많았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존경하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걸 하는 게 나한테도 명예로우니까요. 김민기 선생이 그렇게 다들 막 돈 안 받겠다고 하니까 그게 싫어서 아동극으로 간 거기도 한데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 관련돼서 이제 살아계실 때 인터뷰 많이 읽으면서 좀 딴 얘기인데 그런 네. 생각 저도 정말 많이 했거든요. 김민기가 그 사업가 김민기가 만들고 싶었던 건 사업이었구나. 그러니까 건강하게 돈을 벌고 돌아가는 예. 그런 생태계. 예, 어떤 산업을 만들고 싶었는데 자꾸 온정만 답제하니 예. 내가 실패했다는 생각이 드셨을 수 있겠다. 라는 이해는 됐었어요. 근데 이제 후배 음악가들 입장에서는 다른 무대에 서는 것보다 학전 무대에 서면 내가 학전해? 이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되게 그 느낌이 다르니까. 무형의 찬란한 그 유산. 네. 내가 학전에서 이렇게 시작해서 이만큼 컸는데 라고 생각해서 학전에 돌려주고 싶어하는 수많은 예술인들의 온정을 볼 때 네.
뭔가 마음에 안 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김민기 선생은. 그러니까 그 마음을 이해해요. 네, 저도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이제 그 누가 봐도 명예롭고 좋은 예술일 때 그럴 때에는 일이 그렇게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돈 안 받고도 할 수 있어요. 정말 기꺼이 할 수 있고 열심히 네.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생깁니다. 보람이 있으니까. 예, 그게 예술에서의 정당성이에요. 네. 그리고 세 번째 경우에는 좀 반대인데 돈을 웬만큼 많이 줘도 별로인 일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뭐 예를 들면은 뭐 이건희 회장 생일잔치에서 공연을 한다든가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명예롭지 않죠. 정당한 예술 활동으로 간주되는 건 아니고요. 보통 그 부호들 결혼식에 내노라는 가수들 공연 있고 이런데 네. 기획사는 절대로 그걸 밝히고 싶어하지 않아죠. 네. 이건 뭐 꼭 네. 공연 얘기는 아닙니다만 우리 저 반기문 유엔 총장이 통일교가 주는 평화상을 받으신 적이 있었어요. 그걸 받는 건 통일교가 그 대표성을 원하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통일교에게 좋은 거죠. 네, 그래서 상금이 많아요. 50만 달러였어요. 엄청 많네요. 그 출연료를 받고 상을 받는 연기를 해주신 거죠. 그러네요. 네, 그거 기분이 좋진 않았을 거예요. 이건 예술행위는 아닙니다만. 네. 네. 그냥 그런 것은 이제 예술가들에게 가외일이죠. 그냥 네. 좀 축가. 뜬금없는 알바이죠. 네. 제가 실제로 예전에 그 주변 음악가들, 뮤지션들이랑 얘기하면서 친구들끼리 뭐 만약에 뭐 이런 얘기할 때 있잖아요. 이재용 회장 생일잔치에서 공연한다면 얼마 받을래? 얼마 주면 할 수 있어? 이런 물어봤었는데 다들 이제 억 단위를 넘지 않은 사람은 없었어요. 근데 걔네가 다 그 공연페이를 막 50만 원, 100만 원 받거든요. 근데 네. 50만 원, 100만 원 받는 것들이 이제 자기가 원래 받는 페이보다 100배, 200배 그 이상을 더 요구해야만 할 수 있는 일이다라고 인식을 한다는 거죠. 네. 이건희 회장 생일이 아니더라도 예술가가 스스로 이것은 예술 활동이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일을 하라고 그렇게 시키면 잘 안 하게 됩니다. 동네 음식점 개업 행사에서 공연해 주세요. 이런 거. 그렇죠. 네. 그런 일은 원래 받는 페이보다 훨씬 많이 줘야 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그 음식점 사장이 되게 친한 친구거나 생명의 은인이거나 그럼 할 수 있는 거죠. 네. 이 정당함, 예술로서의 정당함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것이 그 활동이 정당한 예술이냐 아니냐로 판단되는 거 어떻게 판단되느냐에 따라서 예술가가 일을 하는 방식이 매우 달라집니다. 예술가에게 줘야 하는 페이의 액수도 되게 달라지고 거기서 나오는 결과물의 그 퀄리티도 굉장히 달라집니다. 다른 뭐 업계에서도 이 세 가지가 다 어느 정도는 적용될 수 있겠지만 예술이 더 심할 것 같긴 하네요. 그렇죠. 네. 네. 말씀드렸던 그 두 번째 경우 기꺼이 하는 경우에는 아티스트가 적게 받더라도 정말 온 힘을 다해서 최대한 잘하려고 노력을 하게 돼요. 그렇죠. 이것은 나에게 굉장히 큰 기회야라고 생각하게 되고요. 네. 반대로 세 번째 경우에는 웬만큼 많이 받더라도 대충 하게 됩니다. 이건 원래 내가 하는 일이 아닌데 네. 수치스럽게 느끼기도 하고요. 국립국악원은요. 모든 국악인들에게 굉장히 명예로운 곳입니다. 수백 년의 역사를 가진 곳이고 수백 년의 역사와 내가 맞닿아 있다는 느낌을 주는 곳일 거예요. 네. 내가 국악원에 들어갔다라는 거는 엄청난 자랑거리예요. 막 엄마 나 국악원 들어왔어. 바로 막 전화 때리고 막 그러는 거지. 그쪽 업계 사람들에게. 네, 네. 거기 계신 분들은 정말로 이게 그 두 번째 경우, 두 번째 타입에 가까운 식으로 정말 기꺼이 하는 일로서 국악을 대해왔을 겁니다. 근데 국악원 원장을 그런 식으로 막 바꾼다, 문체부가. 그러면 이거 자칫하면 세 번째 타입으로 확 가버립니다. 나 여기서 하기 싫은데라는 느낌이 드는. 돈 받기 싫은데 큰 돈 주니까 하는. 예. 국립국악원 자체가 아주 크게 망가질 수도 있는 그런 일이었었어요. 이 정당성에 대한 철학적인 설명을 해 주시느라 선생이 고생을 많이 했는데 이 국립국악원장이 될 뻔한 사람 있잖아요. 네. 이 사람이 됐죠? 그리고 난이 안 났죠? 윤석열의 난이? 네. 그랬으면 김건희 씨를 위한 프라이빗 공연이 더 이어졌을 거예요. 가능성이 매우 높죠. 네. 처음에 8,600만 원 써봤잖아요? 그것도 심지어 국악 공연이었죠. 네. 다음번에는 국악인데 막 불꽃이 나오고 막 파이로가 빵빵 터지고 풍선 날아가고 막 LED 막 10m짜리 이런 거 올라오고 막 듀아리파 콘서트처럼 됐을 거예요. 드론 나오고 막. 예. 그 과정에서 음악의 전통도 해쳤겠죠? 모르긴 몰라도. 네. 네. 거기에 대해서 흥분해서 단어를 좀 잘못 썼던 양문석 의원에게 조금 미안해지네요. 아주 조금 미안해지네요. 네. 원래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보수적인 사람일수록 더 강하게 지적을 해줘야 돼요. 그렇죠.
근데 보수적인 사람들이 가만히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이 지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렇습니다. 네. 안 볼 땐 막 나간다. 네. 안 본 건 누굴까요? 국민들이고 언론입니다. 네. 좀 봐주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AD 시간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촌 장관 곱게 보내기 어렵겠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606회 그것은 알기 싫다 목요일 순서였습니다. 내일 오후에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